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민법 총칙 불완전한 의사표시 하고 있죠. 오늘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할 차례입니다. 기본서 56페이지. 민법 총칙을 보고 있죠. 민법 총칙은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요건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하고 봤고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있었죠. 의사 표시라고. 그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총 4개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걸 의사의 흠결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가 2개가 있었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허위 표시.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죠. 이제 3번째가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 근데 그 불일치를 몰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몰라. 요거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109조에서 규정이 있죠. 물론 109조에서는 착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중여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만 규정을 두고 있고 착오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따라서 일단 착오가 뭔지 개념부터 잡아야 되고 그 개념은 어렵질 않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 이걸 착오로 한다. 개념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착오가 어떤 유형이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표시상 착오라고 표시를 잘못하는 거죠. 개당 1,000원에 살 생각을 했지만 개당 10,000원이라고 잘못 표시하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착오가 될 겁니다. 2번째 내용상 착오라고 자신의 그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우리 오리하고 거위 구별 못하는 사람 많죠? 그죠? 미국 달러하고 호주 달러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 원과 중국 화폐 단위 원이 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내용상 착오라고 한다. 자, 3번째 사자라고 해서 심부름꾼이 있어요. 2이 있습니다. 표시기관과 전달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표시기관. 야 가서 개당 1,000원에 사와라 그랬더니 10,000원에 사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이제 표시기관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착오가 되죠. 반면에 전달기관의 착오는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건 착오가 아니겠죠. 4번의 법률착오와 5번의 쌍방착오, 계산착오는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로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판례를 보면 양수인이 부동산을 산 사람이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걸 계산해서 양도인에게 매매대금과 같이 교부를 했는데 나중에 그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요런 경우에 세법, 양도세 부과가 된 세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세법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계산을 잘못했겠지. 그래서 법을 잘못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라 하고 그에 따라서 계산을 잘못한 것을 계산착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따위를 착오하게 되면 양도인, 양수인 둘 다 착오를 하게 되죠. 쌍방착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착오, 쌍방착오, 계산착오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더. 맨 밑에 관련 판례를 보면 양도소득세액은 부동산을 양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고해서 납부를 하죠.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얼마가 부과될지가 불확실해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하죠.
미필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필적이라는 말도 불확실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미필적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도 착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문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면 서명 날인의 착오가 있죠. 서명 날인의 착오는 표시상 착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뚱한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 신원 보증 서류라고 생각했고 도장을 찍었는데 연대 보증 서류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매매 계약서인 경우, 일반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연대 보증인 경우, 이런 등등 엉뚱한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걸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거는 앞에서 봤던 표시상 착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상 착오하고 똑같다. 자, 착오의 유형에서 조심해야 될 게 동기의 착오죠.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더라. 우리 이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다. 사겠다, 이거를 사겠다. 매수 의사. 그래서 갑한테 A 토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자, 을은 A 토지를 살 생각을 하고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일치.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더라만. 이유. 이게 뭐죠? 동기죠. 지난주에 동기불법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동기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 그게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란 말이죠. 우리 이 땅을 사는 이유가 공장 신축을 위해서 땅을 사는데 이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결과적으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이건 원칙적 착오가 아니게 됩니다. 즉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가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대법원이 이 동기의 착오가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를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 을의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 을이 공장 지려고 땅을 산다는 것을 갑에게 표시하여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공장을 신축한다는 사실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특히 둘 사이에 공장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걸 표시해서 이 동기가 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기만 하면 착오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에 공장 짓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사실을 갑에게 표시함으로써 그 공장 짓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기만 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에 이 땅에 공장을 짓자라고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걸 표시하진 않았지만 을이 표시를 안 했어요. 표시했다가는 값이 땅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 자식이 공장 지려고 땅이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따라서 을이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교섭하는 과정에서 갑이 이 땅은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아,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요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거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외 두 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 특히 요거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표현하고, 니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유발된 경우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형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착오가 됐어요. 그럼 그 효과, 원칙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죠. 일단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죠. 그리고 언제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이거 잘 나오죠.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취소 가서 한꺼번에 볼 겁니다. 다만 이 취소 요건이 있었어요.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백구조에서는 어떤 경우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우가 중대한 과실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판결해 주려면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기준. 그게 뭐가 있을까? 자, 4번 착오를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양가로 1번 중요 부분의 착오가 존재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그 기준이 뭐냐? 우리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이 총 3가지입니다. 자, 원칙적 기준이 2가지예요. 기억. 주관적 기준이라고 해서 착오자가 그 착오한 사람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이런 판단이 일단 돼야 돼요. 두 번째, 착오한 사람을 빼내고 일반인을 그 자리에 넣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것. 이런 판단이 2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기준이 돼요. 다만 여기에다가 우리 대법원 하나를 더 추가하죠. 그게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 착오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불이익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3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자, 이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별해서는 안 되고 대법원이 구별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억, 사람의 동일성 착오. 사람의 동일성 착오는 사람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보증을 서는데 채무자가 을이야. 그래서 을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을 재산이 많지 보증서도 되겠지. 을을 채무자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봤더니 병이야. 이런 걸 사람의 동일성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판례가 있죠.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착각한 걸 생각하시면 사람. 갑인 줄 알았는데 을이더라. 을인 줄 알았는데 병이더라. 이런 걸 사람의 동일성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비슷하게 디귿 목적물 동일성 착오. 코너에 있는 A 점포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구석탱이에 있는 B 점포더라. 뭐 이런 거. 목적물 동일성 착오. 미음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 경작을 위해서 땅을 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부분이 하천부지로서 경작이 불가능해. 이런 것들을 토지의 현황,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이런 게 중요 부분이구나 한번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뭐가 있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거.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오른쪽 위에서 5번째 줄 C.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적어도 4개. 가나다라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 시가착오. 나, 면적 착오, 지분 부족. 공유 지분을 샀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해. 이런 것들. 소유자. 갑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소유자가 을이야. 소유자 착오. 라. 감료 등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에 감료가 되어 있더라. 여기까지는 중요 부분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 감료 등기가 무효더라. 이런 경우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게 됩니다. 자,
자, 중요분의 차고 아닌 거, 그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중요분의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차고자에게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그랬어요. 첫째 기억할 게 중대한이죠. 그냥 과실이 아니라. 자, 여기서 먼저 차고에서 과실이라는 개념이 왜 나온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차고라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선이에요, 선이.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걸 법에서 뭐라 그래요? 선의. 근데 이 선의가 두 가지죠. 선의 무과실하고 선의 과실하고. 보통 선의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둘로만 나눠요. 그런데 차고는 이 과실을 또다시 나눈 거죠. 경과실하고 중과실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차고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고 선이 그 모르는데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고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과실일 때만 뭘 못하는 거다. 취소 못하는 거다. 이렇게 민법은 과실을 또다시 쪼개가지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서 지문이 자주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틀렸고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과실을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죠? 얼핏 생각하면 잘 보세요.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한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냥 과실을 나누자 말이죠.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뭐냐?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 과실이 부주의고 중대한은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 그럼 기준이 뭐가 있냐? 없다 말이죠. 여기도. 구체적 기준이 없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대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판결해 놓은 것들을 구별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판례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번, 2번은 꼭 기억하자. 1번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이게 중대한 과실이죠. 두 번째, 공인중개사 등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엉뚱한 땅을 산 경우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임야도 등 지적 공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니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죠? 예외가 있더라.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어떤 경우?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내가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취소를 못해야 되는데 내가 착오에 빠졌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을 했어.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판결이 있더라 말이죠. 그 니은 자주 나오죠 최근에. 반면에 3번 중대한 과실이 없어. 그럼 취소할 수 있죠. 판례가 또 있죠. 다음 페이지. 가짜 청자로 진짜 청자로 착각하고 고가로 매수한 경우. 2번 중개업자의 말을 믿은 경우. 3번도 마찬가지죠. 중개인 말을 믿었죠. 이렇게 2번, 3번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전문가 말을 신뢰했다면 엉뚱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 말을 믿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됩니다. 또 4번 면적이 부족하다. 지적도상의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측량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땅 사는 사람이 항상 측량을 해갖고 면적을 확인하냐 말이죠. 그거 확인하지 않지요. 따라서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정과실이 없다가 됩니다. 없다가. 다만 그 판례 중에서 특히 2번, 3번 전문가 말을 믿은 경우 이럴 때는 중정과실이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한다. 반면에 을은 취소를 저지하려고 한다. 둘이 소송이 붙었다. 그럼 소송에서 증명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소송에서. 자, 착오가 된 두 가지 요건 중에 중여분의 착오다.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되는가? 우리 대법원 착오자가 증명해라. 계약을 취소하려는 자가, 즉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중여분의 착오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입증 책임이죠. 두 번째, 착오자가 이걸 증명했다면 그 다음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라. 이렇게 입증 책임을 우리 대법원은 나눠서 분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입증 책임도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요건 살펴봤고요. 적용 범위, 당연히 민법상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적 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6번, 착오를 이유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당연히 상대방한테는 손해가 생길 여지가 있죠. 그죠? 을은 갑으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갑이 느닷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버리면 짓고 있던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에 복구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을에게는 손해가 생긴단 말이죠. 자, 이렇게 손해가 생겼을 때 배상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109조에서는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 따위는 없다. 그래서 오른쪽 7번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뭐라고?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는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그 특약은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오른쪽 7번 착오 취소와 관련된 109조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포기, 배제하는 약정, 합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8번에 1번 착오와 사기는 나중에 사기 가서 볼 거고요. 2번 착오와 담보 책임, 이건 어떤 경우냐면 매수인 입장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착오하고 매수한 경우, 그럼 이때 매수인은 착오가 있었으니까 착오 취소 가능할 것이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 두 가지가 경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과거에는 담보 책임이 착오의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만 인정된다라고 판결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둘 다 인정될 수 있다. 즉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성립을 하든 안 하든 착오 요건을 갖추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번 아주 중요하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자, 이때 매수인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가 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렇다. 아주 중요하죠. 3번 아주 중요합니다. 매도인에 의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우리 민법상 화해계약이란 건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화해계약은 쉽게 생각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피해자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을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걸 화해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피해자가 손해가 1,000만 원이 생겼어. 피해가 1,0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보통은 1,000만 원을 배상해라. 그럼 합의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을 착오해서 100만 원만 받고 합의를 해줬어요. 착오가 있었죠. 그럼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손해액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이유로 그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화해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라는 조문이 아주 쐐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합니다. 자, 문제는 예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만 이해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문장 자체만 나와요.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나 화해 당사자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조문만 나와요. 조문만. 근데 이제 그 단서를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단 말이죠. 먼저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가 뭘까? 엉뚱한 사람하고 합의 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피해자 사망한 장례식장을 갔어. 갔더니 제일 먼저 달려서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오촌 당숙. 예? 별로 그 집안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여기 왜 오냐고 멱살 잡고 흔드는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저기 구석탱이에 있던 놈이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네가 여기 왜 오냐고 난리 치니까 아, 이 사람하고 합의 보면 되겠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촌 당숙 합의를 봤어. 나중에 했더니 그 오촌 당숙은 합의할 자격이 없어. 그런 경우. 그게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 분쟁 이외 사항이란 건 다투지 않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다투지 않았던 부분. 보통 합의를 볼 때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뭘까요? 뭘 갖고 제일 많이 싸울까요? 예? 액수 갖고 싸우죠. 제일 결정적인 액수잖아요. 1,000만 원 내나 500만 원밖에 못 줘.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게 분쟁이에요, 분쟁.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해액에 착오가 있었어. 이건 착오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었으니까. 반면에 분쟁 이외 사항이란 건 뭐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맹장 수술했는데 다음날 죽었어, 환자가. 의사 입장에서는 겁이 났어요. 아, 내가 수술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합의를 봐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의사의 잘못은 1도 없고 맹장 수술한 사람이 밤에 몰래 기어나가서 편의점 가서 김밥하고 콜라 사 먹고 죽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김밥 콜라 사건이에요. 의사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의사는 이거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그죠? 다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사가 내가 잘못이 있냐 없냐는 다투지 않은 채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이 없었어. 즉 다투지 않았던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 취소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두 가지. 화해 당사자 자격의 착오, 또 하나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맨 밑에 판례. 화해계약에 사기가 있었어. 이거는 당연히 사기 취소할 수 있지요. 이건 당연히. 합의를 볼 때 가해자가 사기쳤어. 그럼 당연히 그 화해계약은 착오가 아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 그거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착오예요. 별거 없죠?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자. 늘 별거 없다. 특히 중요부분과 중대응가실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동기착오 이런 거 하고 몇 가지 잘 나오는 지문들 그런 거 확인하시면 돼.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지금 체크해드렸던 지문 위주로 있다 없다 그런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이 나왔어요. 64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가 나왔습니다. 110조 1항, 2항, 3항 세 가지가 있고요. 조문이. 특히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있고요.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때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는 전혀 다른 제3자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지문에 제 110조 제2항의 제3자, 110조 제3항의 제3자 이렇게만 나와요. 지문에. 그러니까 110조 2항의 제3자가 누군지 110조 3항의 제3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자, 110조 2항의 제3자는 어떤 놈이에요? 사기치는, 협박하는 제3자예요. 그죠? 반면에 3항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예요. 그죠? 일단 그렇게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가 있다. 이걸 구별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계약법을 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그 제3자가 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는가?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가? 그냥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체크를 좀 해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저기 뒤에 가야 있죠. 우리 교재를 보면 370페이지로 가보세요. 370페이지를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그 디귿의 주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07조 내지 110조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프죠? 아픈데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 가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제가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를 구별하는 게 전제가 일단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저 자식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벌써부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1교시인데. 자, 어쨌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이렇게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뜻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죠.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의사표시는 일치. 110조가 적용이 되려면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가 확립하려면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다. 일치해야 된다. 다만 그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과정에 사기나 강박과 같은 외부의 불법적 간섭이 있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그죠? 의에 보면 1번, 2번 판례가 있죠. 따라서 특히 그 관련 판례, 갑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생각으로 연대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경우 의사는 신원 보증, 표시는 연대 보증이죠. 즉 의사 표시가 불일치. 따라서 이때 갑은 연대 보증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 취소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죠? 특히 이런 경우를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기망에 의한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 이렇게 보죠. 이거 서명 날인의 착오잖아요. 그죠? 신원 보증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연대 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아까 착오 유형에서 봤던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그랬고 서명 날인의 착오는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 표시상 착오. 합치면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가 되죠. 그죠?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니까 착오만 될 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자,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일단 살을 당해야 되죠. 기망이라고도 하죠. 또는 협박을 당해야 되죠. 강박이라고 하죠. 자, 사기를 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착각에 빠지죠. 강박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공포심이 생기죠. 이렇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착오나 공포심이 생기고 그 착오나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며 이때 의사 표시는 일치할 것. 일치. 따라서 특히 요거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죠. 무슨 착오라고요? 동기의 착오죠. 표시상 착오가 아니라 아까 동기의 착오가 뭐였었어요? 의사 표시는 일치. 의사 표시는 일치. 그러니까 이 착오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죠. 그런데 상대부터 사기당해서 착오가 생겼어. 동기의 착오가 사기당해서 생겼어. 무슨 착오예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그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일단 이 경우에는 사기 취소 가능하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 부분이라면 이때는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기 취소는 불가능해. 반대로 기망에 의한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그냥 착오라고도 하죠. 기망에 의한 착오. 그때 그 착오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이때는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아까 앞에서 건너뛰었던 것 중에 하나 있어요. 63페이지. 8번의 양가로 1번. 63페이지 8번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양가로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망에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착오 또는 공포심이 생기고 착오 또는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 인과관계를 기망을 하는 사람이나 강박을 하는 사람이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놈은 어떻게 기망을 해야 착각을 하지? 어떻게 협박을 해야 공포심을 느끼지?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착오나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계약과 연결시킬까? 이런 걸 미리 기망을 하거나 강박을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계획을 잘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울고 먹을까? 그거를 이단의 고의 이렇게 불러요. 이단의 고의. 계획을 2개를 세워라. 그리고 중요한 게 사기랑 강박이 위법해야 되죠. 위법. 요 위법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사기랑 강박이 위법해야 된다. 자, 요건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하나 봅니다. 64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하기 위한 요건 1번 기망 또는 강박이 존재할 것. 기망은 사람을 속이는 일체 행위죠.
오른쪽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것. 뭐라 그래요? 침묵이나 부작위라고 하죠. 그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강박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 행위고, 즉 해악을 고지하는 걸 말하는데, 동그라미 2번. 그 해악이 객관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여부 따위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실현 가능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자, 강박을 통해서 공포심이 생겨야 되니까 동그라미 3번. 각서에 도장 찍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게 강박이 될 수 있냐? 안 되겠죠. 왜? 공포심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3번. 각서에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법이죠. 자, 나눕니다. 기망의 위법성. 사람을 속이게 위법하다는 판단이 되려면 기준이 뭐냐? 동그라미 1번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할 정도의 기망, 그게 위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기업,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는 다소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건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기업. 따라서 두 번째 줄, 상가 분양 시 일정 수익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이것도 위법한 기망이 아니지요. 니은 시가를 속이는 거. 이것도 위법한 기망이 아니지요. 그죠? 기억, 니은 두 개. 디귿은 보지 마세요.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 기억, 니은 두 개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2번.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은 거. 이것도 뭐가 된다? 위법한 기망이다. 위법한 기망.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 그러니까 고지 의무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그걸 고지하지 않아야 위법한 기망이 되죠. 대표적인 게 한 장을 넘기면 아파트 분양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출제가 된 바가 있죠. 위법한 기망이 됩니다. 반면에 강박의 위법성, 동그라미 1번. 강박이라는 건 해악을 고지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요. 동그라미 2번. 이 강박이 위법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수단이 부족당하거나, 단순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고지함으로써 가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한 강박이 아니다죠. 왜? 피해자는 고소권이 있으니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고소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지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걸 위법이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둘 중에 하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수단이 위법하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사심위를 휘두른다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 뭐 이런 경우, 그 정도는 돼야 위법하다. 그게 동그라미 2번. 판례도 있죠.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망과는 달리 강박은 정도가 둘로 나뉜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아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냐 극심하지 않냐. 극심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수준에 끝난다. 반면에 극심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돼버린다. 이건 마치 의사무능력하고 똑같아진다. 따라서 위에 거는 뭐다? 취소. 밑에 거는 뭐다? 무효. 이렇게 되죠. 특히 밑에 거 취소할 수 있다고 출제가 하는 틀린 점입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그때는 취소가 아니라 뭐다? 무효다. 무효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특히 2단의 고의와 관해서 오른쪽 세 번째 줄, 과실기망이나 과실강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 중에 특히 위법성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 법 판지 아닌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보면 차고하고 똑같아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리고 요 취소와 관련해서 조문이 두 개가 있더라. 110조 1항과 110조 2항. 먼저 110조 1항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 없는 난독행위, 예를 들어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것들,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것들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없으니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제3자의 사기 강박만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이럴 때 110조 1항이 적용이 됨으로써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죠. 문제가 110조 2항이죠. 110조 2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거냐. 갑이 제3자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을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의 계약을 그냥 취소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제3자의 사경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문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해석을 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제3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 이건 좀 다르다 그랬죠. 갑이 을과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면 이건 누구하고 똑같다? 을과 똑같다.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 무과실이어도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110조 2항의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다시 한번 110조 2항의 제3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만을 말한다. 표현을 아니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0조 2항의 제3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말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민법은 개짜증이 난다니까.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110조 2항의 제3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아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뭐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68페이지 보세요. 관련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해라 했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 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같은 말이잖아요. 예?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니고 판례 문구가 이렇다고. 민법은 하면 할수록 개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상대방의 피용자는 두 번째 줄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으니까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고용된 사람, 직원, 직원 대리인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하고 상대방의 직원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다르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110조 2항의 제3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그죠? 반대로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몰라,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야, 굳이 그걸 뭐 자꾸 설명을 하냐? 아니, 문제가 판례 문구 그대로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자 말이지. 네. 110조 2항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죠. 이거 뭐예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는 자. 반면에 이거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도 기억해야 되죠. 상대방의 피용인. 이거는 상대방의 대리. 네? 이렇게 하면 좀 난가?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해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라 강박을 했다면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취소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이 제3자. 자, 각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어요.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을 등기가 말소가 돼요. 이때 제3자 누구와 거래한 사람이에요? 을과 거래한 사람이죠. 이때 제3자는 두 덩어리가 있을 수 있죠. 갑이 을과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사람, 취소한 후에 거래한 사람. 그렇죠? 근데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취소 전인지 취소 후인지를 묻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죠. 취소 전인가 취소 이후인가를 가릴 필요 없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즉 취소를 주장하는 갑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 관계를 가진 것이 취소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했던,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 후 을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했던 선이라면 보호된다. 적용 범위 역시 재산상 개인적 법률행위만 적용이 되니까 특히 세 번째 줄 오른쪽 소송행위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소송행위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행위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또 6번 아까 차고 취소권 배제 약정은 유효하다 그랬죠. 반면에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법성이 들어있기, 당사자가 그 위법성을 마음대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보게 됩니다. 타 제도와의 경합, 사기 차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조심할 거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와 기망에 의한 동기 착오로 구별해서 특히 기망에 의한 동기 착오의 경우에만 사기 착오 취소와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2번 사기와 담보 책임. 이건 어떤 경우죠?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감추고 팔았어요. 그럼 산 사람은 사기당했죠. 사기 취소할 수 있고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사기라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기라 강박은 위법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겠죠. 을의 위법한 기망이나 위법한 강박이 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우리민법 750조에 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기라 강박을 당한 사람은 사기라 강박을 이로 취소하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때 조심할 거. 이 두 개의 관계. 취소하지 않고 뭐만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도 있고 둘 다 행사 안 할 수도 있고 갑의 마음이죠.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취소해야 되는가? 취소할 필요가 없다. 양가로 2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뻑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틀린 지분이 됩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요. 취소를 하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행을 한 상태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그런데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준 것만 돌려달라가 아니라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라 강박으로 취소함으로써 사기라 강박을 이로 법률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지요.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취소 후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출제가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남아있는 두 개, 착오하고 사기 강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의사표시로 발생은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